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자신의 강연인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 에서 최초로 이 개념을 제기를 했고, 그 뒤에 존재와 무라는 책에서 이 논의를 발전시켜 갑니다. 불어로 하면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 영어로 하면 existence, 실존이 precede, 앞서간다. essence가 본질이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자, 이 철학적인 명제는 어려운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는 사람이 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사람이 앉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잘 만들어졌으면 그것은 의자의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이때 사람이 앉기 위한 목적, 이것을 본질, 에센스라고 봤고, 실제 만들어진 의자 자체를 실존, existence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물은 본질이 먼저 정해지고, 즉 이거는 어떤 목적, 그래 의자, 사람을 앉도록 해야지, 본질이 먼저 정해지고 그 본질에 충실한 실존, 의자의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본질이 실존에 앞섭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인간만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각 인간마다 규정을 지을 본질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세상에 그냥 던져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로 피투성의 존재다. 피투성, 피자가 당할 피, 투자가 던질 투. 그래서 피투성의 존재다. 즉 세상에 그냥 던져져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허물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펼칠 수 있다. 이제 이 논리가 실존주의의 기본 이론이에요. 자, 아까 방금 제가 진정한 자유를 펼칠 수 있다 그랬죠. 즉 나에 대해서 원래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즉 아까 의자처럼 의자는 사람이 앉기 위한 목적이야 라고 하는 본질이 사전에 정해지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를 본질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짐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갈 뿐이다. 인간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존재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인간의 경우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본 겁니다. 그냥 인간도 개개인의 본질이 딱 정해져 있으면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넌 말이야, 공무원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또는 전 배우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언급은 본질이 실존에 앞서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르트르에 따르면 실존이 본질에 앞서요. 나는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규정하고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자유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 자유로운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늘 고민과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은 다른 것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지 않죠. 주변과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항상 주체적으로 살기에 긍정적이며 도전적입니다. 진정한 인간 실존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얘기입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군자를 일컬어 이런 얘기를 씁니다. 군자 불기라. 군자는 불 아니다. 또는 되어서는 안 된다. 기가 그릇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고 제사를 지낼 때의 그릇입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 예법이 엄격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음식에는 어떤 제기를 놓고 이 제기가 아주 엄격하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생선을 놓을 제기에 과일을 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게 기예요, 기. 그릇, 기. 그런데 군자는 불기라. 그런 편협한 그릇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즉 군자는 그 자체로 목적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자의 얘기가 사르트르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오프닝으로 철학사에서는 유명한 명제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말.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이 실존의 본질에 제대로 앞서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남이 규정해놓은 나의 본질에 내 실존을 맞춰가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엊그저께 방송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막 감기 몸살 직후라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좀 많이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만 그런가요? 건물에 들어가면 너무 추워요. 너무 춥고 그래서 너무 이게 온도를 너무 낮추는 건 아닌가? 우리나라에 기름도 별로 없는데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쓴 적이 있죠. 요즘 어디를 가든 큰 건물 내부는 너무 추울 정도로 냉방이 심하다. 그래서 지구를 위해, 후세를 위해 좀 더 아끼고 절약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랬더니 다들 동의하시는데 제 후배 하나가 이런 답글을 쓴 거예요. 형님, 저도 어디서 그 얘기 했더니 나이 들어서 몸이 허해진 거라고.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진실이 여기 있었나? 요즘 말로 뼈를 때리는 타골. 이게 팩트인가? 진짜 예전에는 무조건 더웠거든요. 그래서 더위보단 추위가 좋았고 추운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근데 요즘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에어컨 때문에 춥고 그래서 왜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돌리지라고 그랬는데 문제의 본질은 나이 들어서 몸이 허해진 건가? 이 후배 녀석의 얘기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이야기와 또 제가 좋아하는 순전히 제 기준으로 정한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한번 꾸며볼 텐데요. 첫 번째 곡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총 몇 개쯤 있을까요? 몇 개? 32개입니다. 베스킨 라빈스가 31니까 한 개 더 많네요. 총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다.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유명한 것이 번호가 붙어요. 8번 비창, 14번 월광, 23번 열정. 그래서 보통 이렇게 레퍼토리로 자주 나오는 것이 비창, 월광, 열정인데요. 비창이 8번, 월광이 14번, 열정이 23번입니다. 그래서 이 월광은 또 어떤 스토리가 있나 그러면 베토벤이 자신의 제자이자 연인인 줄리에타 귀차르디, 귀차니즘이라고 순간 잘못 읽어냈습니다. 줄리에타 귀차르디에게 헌정한 피아노 곡으로 유명한데요. 이게 이제 월광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베토벤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이 음악이 나온 다음에 독일의 시인이자 음악평론가인 루드비히 렐슈타프가 이렇게 피아노 소나타는 원래 3악장까지 있거든요. 1악장의 느낌이 이렇게 단단단 이렇게 세제단 음표로 쭉 진행되는 아주 귀에 익숙한 멜로디인데 그걸 보고 작품 해설을 이렇게 쓴 겁니다. 마치 독일에 있는 루체른 호수에 비추인 달빛이 물결에 흔들리는 조각배 같다. 이렇게 멘트를 다는 바람에 그 이후로 이 소나타를 문라이트, 월광 소나타로 알려졌는데요. 1악장이 유명하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3악장,
프레스토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 프레스토라고 하는 게 대단히 빠른 거거든요. 대단히 이제 빠른 거. 이게 1악장은 대단히 느리고 아주 이게 뭐랄까 명상할 때 듣는 그런 곡이라고 하면 이 3악장 프레스토는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아주 맹렬해요.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들마다 이 월광 소나타 3악장은 다 좀 다르게 치는데 정말 빨리 치는 사람들하고 조금 이렇게 보통 템포 좀 느리게 치는 사람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면 정말 빨리 치는 사람들은 진짜 빨리 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유튜브에 보면은 발렌티나 리스차라는 분, 발렌티나 리스차라고 하는 여성 피아니스트가 친 이 곡이 좀 많이 조회수가 높은데 제가 이 곡 월광 소나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의 3악장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다시 이제 하나 좀 쓰고 있는데요. 책은담을 가지고 제가 뭐 강의도 많이 했었고 개별적인 칼럼도 많이 썼었는데 작년에 출간했던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처럼 이제 그 책은 한비자의 내용과 제가 이렇게 컨설팅했던 경영 사례를 접목한 것이라면 이번 책은 책은담에 나오는 구절과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이렇게 링크를 시켜서 이 책은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이렇게 아주 허를 찌르는 그런 조언을 주는가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책을 쓰고 있습니다. 책 쓰는 그 프로젝트를 가칭 풀뜻소, 풀씹소 그래 놨거든요. 왜냐하면은 책은담이 원래 풀의 뿌리를 씹어 먹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단맛을 느낀다. 인생도 그런 것이다. 처음에는 풀뿌리가 쓰지만 자꾸 씹다 보면 이렇게 단맛이 난다. 인생도 그렇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은담은 풀 뜯어먹는 소리, 풀 씹어먹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풀 뜯는 소리, 풀 뜯소, 풀 씹는 소리, 풀 씹소 뭐 이래가지고 일단 프로젝트명을 만들어 놓고 틈틈이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은담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장을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장입니다. 천금으로도 일시의 환심을 사기 어렵지만 한술 밥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거우면 도리어 미움이 되고 야박함도 극적이면 때로는 오히려 기쁨이 된다. 이 중에서 특히 앞문장, 이 책은담은 책은담 문장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그 작가가 환초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저자인데 뭐 필명이겠죠. 환초도인이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인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저자가 책은담에 나오는 구절들은 그 사람이 모든 거 다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쓰여졌던 많은 중국의 고전의 문장들을 좀 차용해서 약간 편저한 그런 느낌의 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앞부분 청금난결 일시지환 일반경치 종신지감 이 앞부분 천금으로도 일시의 환심을 사기 어렵지만 한술밥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이룰 수 있다. 이 앞부분은 또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이 무거우면 도리어 미움이 되고 야박함도 극적이면 때로는 오히려 기쁨이 된다. 그래서 책은담의 매력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앞부분만 있으면 너무 좀 밋밋해요. 그래 뭐 천금을 주고도 환심을 사기 어렵지만 어떨 때는 타이밍을 잘 맞추면 정말 배고픈 사람한테 한술 밥으로라도 평생의 은혜를 이룰 수 있지. 말 되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멘트가 있는 거예요. 환초도인에. 그러므로 사랑이 무거우면 도리어 미움이 될 수 있고 야박함도 극적으로 야박하면 때로는 오히려 기쁨이 된다. 역설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천금으로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무거우면 환심을 사기 어렵다. 오히려 그것이 미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되게 인색하다가 한술밥을 필요할 때 주게 되면 그것이 평생의 고마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야박함도 극적이면 때로는 오히려 기쁨이 된다. 제가 그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해서 이제 한비자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시우. 즉 리더는 아랫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때 도움을 줄 때 시우를 내려라. 이 시자가 타이밍 그 때시고요. 우가 비우거든요. 비우. 그러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홍수로 괴롭습니까? 지금 이럴 때 비가 더 와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정말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고 사람들이 비를 애타게 기다릴 때 그때 내리는 비가 시우, 때를 맞춘 비인데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시우처럼 하라. 그 얘기가 한 비자에 나오는 건데 같은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사랑을 많이 베푼다고 그게 답이 아니고 야박함도 때로는 그 야박함이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얼마든지 탈바꿈될 수 있다. 그런 뭐랄까 인간관계의 역동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책은담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왼쪽으로 생각하는데 인생은 오른쪽도 있단다 얘들아. 인생은 오른쪽만 생각하는데 왼쪽도 있단다 얘들아. 이런 양 사이드를 다 가르쳐 준다는 면에서 책은담이 갖는 또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은담을 읽다 보면 좀 짝을 이루어서 같이 언급될 만한 책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자주 설명했던 책으로서 신음어. 신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힘들어서 내는 그게 신음이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다. 그러니까 책은담도 이게 보통 우리가 채소나 풀에 열매 부분을 먹지 뿌리를 먹진 않잖아요, 잘. 근데 뿌리는 쓰단 말이죠. 근데 그 쓴 것을 자꾸 이렇게 오랫동안 씹다 보면 단맛이 나온다. 그게 인생의 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신음어도 기뻐서 웃는 소리, 노래소리 그게 아니고 신음을 하는 그 말, 그 속에 인생의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여곤이라고 하는 명나라 관리가 쓴 수신서인데요. 그래서 책은담이랑 좀 짝을 이루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신음어에도 보면 정말 좋은 문장이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요거는 피해라. 피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 마음을 신음에서는 동심이라고 표현해요. 동심. 우리가 보통 어린 마음을 동심이라고 하죠.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훌륭한 인물이 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동심이다. 이것만 뛰어넘을 수 있다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럼 대체 동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경쟁심, 오만,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에 끌리는 마음, 성급함, 경박함, 명예나 평판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심은 그냥 어린 마음인데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 마음이 아니고 나이는 들었지만 그냥 아직 철들지 못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타오르는 불길 같은 경쟁심, 오만,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곳에 혹하는 마음, 성급함, 경박함, 명예나 평판에 집착하는 마음.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이 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이런 동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심에 휩쓸리면 쓸데없는 다툼이 늘고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서 타인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재밌는 얘기랑 음악이랑 이어질 텐데, 제가 예전에 게임 회사 자문을 좀 했었는데, 게임 회사를 하다 보면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좀 독특한 이 어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객센터에서는 정말 희한한 그런 어떤 고객들과의 다툼이 많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담을 저도 이제 받곤 하는데요. 그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음악에 관련된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자주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고객센터에서 받으면,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냅다. 자, 이 음악 뭔지 맞춰보세요. 딱 그런데요. 그런데,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계속 이제 그 노래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그 미션 임파서블 땡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땅땅땅땅땅땅땅 미션 임파서블 같은데? 그러면 땡 그러더니 이거는 매트릭스잖아요. 매트릭스 이러고 틱 끊는데요. 근데 그런 전화를 되게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받아서 이제 소문이 나니까 딴딴딴딴 이렇게 하면 매트릭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미션 임파서블이지 이러면서 또 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전화해서 이거 방해합니다. 이것이 업무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음악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의 메인 테마하고 매트릭스의 그 스파이 브레이크라는 그룹이 부른 그 프로펠러 헤드인가 그게 원래 메인 곡이거든요. 닮았어요. 이게 둔둔둔둔둔둔둔둔둔 이게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옛날에 그 자문하던 그 기업이 생각이 나서 이게 또 하나 생각이 나네요. 그게 어느 유명한 게임 회사인데 그 뭐 게임 제대로 안 되고 뭔가 불만이 생기면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게임 회사에. 근데 어떤 젊은 친구가 거의 뭐 기름통 하나 들고 찾아왔대요. 회사에. 불 질러버리겠다고. 뭐가 좀 제대로 안 된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막 그 설득하고 뭐 이러다가 차 한잔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오랫동안 고시 공부를 했던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안 되고 게임에 거의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되게 똑똑하더래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안 그래도 법무팀을 지금 보강해야 되는데 법도 좀 알고 게임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 직원이 그 사건으로 그 회사의 법무팀에 채용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그 예전에 들었었어요. 지금은 아마 꽤나 중견 법무팀장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의 메인 테마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그 고객이 계속 딴딴딴딴딴딴딴 그래놓고 이건 매트릭스야 라고 했다는데 그럼 과연 매트릭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메인 테마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나 비슷한지.
좀 비슷합니까? 그래요. 자, 이 시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예, 러시아의 대문호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쓴 시인데, 일단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여기까지입니다. 어릴 때 이제 이게 책갈피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짧게 적어서 친구들한테 주기도 하고 이랬던 건데, 특히, 마음은 미래에 산다. 현재는 언제나 슬프다. 이 얘기. 찰리 채플린의 얘기인가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고민 노트 같은 걸 쓰거든요. 뭐냐면, 정말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는 엑셀에다가 써요. 일단,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지 고민의 테마를 쭉 씁니다. 쭉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셀에는 이 고민이 지금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나 해결할 수 없나. 그러니까 시간이 어차피 필요하다. 내가 뭔 짓을 해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결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그 다음 셀에다 표시를 해요. 해결 가능성이 있으면 동그라미. 지금 당장 해결 가능성이 없으면 가위표. 그 다음에 그 다음 셀에는 해결 가능성이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는 그럼 내가 웃자면 되는데 how to,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이제 이 짓을 예전부터 좀 했었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게, 첫 번째 좋은 점은 머릿속에서 막 뒤엉켜서 엄청 복잡한데 오라 막상 써보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는 내가 어차피 지금 난리 쳐봐야 안 되는구나. 그러면 조금 이건 접어두고 내가 어디에 지금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라는, 그게 선택과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짬뽕 되어 있는 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더 본질적인 건데, 그걸 제가 정리를 컴퓨터에 해놓잖아요. 그러면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볼 거지 않습니까? 2월 5일자 고민 노트, 고민표. 그걸 만약에 3월 달에 봐요. 보면 웃음이 나오죠. 아이씨,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 고민했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분명히 이게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상당수의 고민이 해결이 되어버렸고, 고민할 것도 아니었는데 고민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뒤늦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엄청 힘들어도 이거 내가 지금 또 뭐에 좀 빠져서 그렇지 별거 아니야. 이게 아웃 오브 박스를 좀 이렇게 빠져나와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좀 기를 수 있겠더라고요. 명심보감에 그 문장이 나오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1000년의 고민을 이고 산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러시아의 국민 문학의 아버지,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음악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우선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김장훈 씨의 노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곡이 있잖아요. 물론 그냥 사랑 노래인데 기본적으로 그 제목은 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차용한 것 같죠. 김장훈 씨의 곡은 그 뒤에 보이스 코리아나 다른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은 가수들이 부르는데 그 맛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김장훈 씨는 그냥 샤우팅 창법이라고 하죠. 이게 뭔가 이렇게 기름지지도 않고
기교가 없이 그냥 쭉쭉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지르는 그런 창법인데, 그런 점에서는 그게 되게 뭐랄까 좀 담백한 맛이 확실히 있어요. 김장훈 씨 곡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상의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다른 분들의 노래를 좀 들어봤는데 그래도 이게 오리지널 곡만한 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푸시킨에서 시작된 첫 번째 곡으로 이 세상의 그대를 속일지라도 제목이 비슷한 김장훈 씨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댈 떠나버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젠 다 잊어주길 바래요. 한없이 울고 싶어지면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길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좀 늦었다는 것이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어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꼭 기억해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되지 않길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좀 늦었다는 것이 그 누구보다 그대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꼭 이젠
자,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네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와 관련된 노래가 하나 더 있는 게 제가 억지로 좀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음악 이렇게 보면 푸시킨의 이 연표를 보다 보니까 이 양반이 썼던 그 서사시가 있더라고요. 1820년도에 쓴 루슬란과 류드밀라라는 서사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루슬란과 류드밀라를 발표하셨어. 제가 이게 이제 쏙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루슬란과 류드밀라라고 하는 이 말이 되게 귀에 있거든요. 왜냐, 그 서사시보다는 음악으로 제가 알죠. 그 미하일 글린카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이러면 아주 유명하고 여러분들 딱 들어보시면 이건 엄청 시그널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슬란과 류드밀라는 바로 이 푸시킨의 서사시를 가지고 만든 악극이에요, 악극. 그 이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러시아의 옛 민화에서 바탕을 두었는데 키예프 대공의 딸 루드밀라가 악마 체르노몰에게 유괴가 돼요. 그래서 3명의 기사가 구출하러 가는데 결국은 기사들 중에서 마지막 그 구출을 하는 사람이 루슬란이에요. 그래서 루슬란이 루드밀라를 구출해서 해피엔드가 되는데 이 가극, 이 글린카란 사람은 글린카 누굽니까? 무소로스키, 림스키-코르샤코프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러시아의 국민악파 음악가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었죠. 그 중에 글린카의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이에요. 원래 이 악극은 되게 긴데 오늘날 이 악극은 상연되지 않고 오로지 워낙 대중적인 서곡만 연주회용 프로그램 또는 그 앵콜곡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푸시킨 얘기한 김에 푸시킨의 그 서사시를 곡으로 만든 그 루슬란과 류드밀라의 서곡 미하일 글린카의 곡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이 듣던 곡이죠. 이 곡이. 그게 이제 루슬랑과 루드밀라고요. 제 직업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형사 고소를 할 때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가잖아요. 경찰서에 가면 이게 거기서 현장에서 접수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직원분들이 대강 고소장을 읽어보고, 이거는 형사가 아니고 민사사건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또는, 이거는 고소장이 좀 그래서 수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왜 접수를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 그 다음에 삿대질까지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거부한 경찰관이 이렇게 70만 원의 지급에 어떤 위자료 책임을 받는 이런 판결도 있었고, 그래서 그 경찰관은 이 사건 함부로 접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감봉 1개월의 징계도 받은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의외로 되게 싸움이 많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정말 고소장이 요건을 안 갖춰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형사인지 민사인지 되게 좀 한계선상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우리나라는 고소가 많거든요. 한 달에 접수되는 고소 건수가 한 7, 8만 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문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실갱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막 그 앞에서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로 보내면 그 경찰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고소장이 접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등기를 보낸 다음에 등기 우편 조회하고 이제 민원실에 확인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는 게 하나 이제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영웅본색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영웅본색 1편. 영웅본색 1편은 그 주제가가 당년정. 그래서 그 장국영이 셩셩셩셩셩셩셩셩셩셩셩 이 꽝등으로 부르는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메인 곡은 그게 아니었대요. 좀 깊이 아시는 분들은 영웅본색 1편의 그 영어 제목이 A Better Tomorrow거든요. 더 나은 내일. A Better Tomorrow. 그래서 물론 거기서는 주인공들이 다 죽고 그렇게 되는데 좀 약간 역설적인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원래 거기서 메인으로 밀었던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명천회갱호. 명천은 이제 내일, 말 그대로 투마로우, 다시, 회갱호, 다시 좋아질 것이다. A better tomorrow에, 이 중국말이 명천회갱호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좀 독특한데, 이 노래는 1985년 세계 어린이의 해를 기념해서 발표된 노래였어요. 이 노래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가수들이 합작으로 만들어졌고 한 7명 정도가 작곡에 참여를 했답니다. 대규모의 인원이 투입돼서 만들어졌어요. 일종의 미국의 위아드 월드 같은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곡이 영웅본색에 삽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명천회갱호라는 이 말의 뜻이 영웅본색의 영문 이름인 A Better Tomorrow와 뜻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은 되게 건전가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게 있지 말고 친구들과 같이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자. 되게 이제 건전가요 같은 건데, 그래서 그 영웅본색 1편에 보면 누굽니까? 경찰 역할로 나온 장국영의 와이프가 그게 첼리스트로 나오죠. 근데 그 아들내미인가 딸내미인가가 그 애들 합창하는데 이제 데리러 가죠, 애를. 그때 그 영화에서는 아이들이 이 명천회갱호라는
노래를 부르는 이제 그 장면에 이 곡이 삽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뭐 장국영도 이 노래를 불렀고 영어 본색이 뜨면서 이 노래도 아주 같이 더 유명해진 그런 곡이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위아드 월드처럼 그 대만과 홍콩의 유명한 가수들이 총 집결해서 부른 그런 그 영상이 있어서 그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디스크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되게 좀 마음 편하고 좋아요. 이게 원래 제가 음악을 좋아했고 또 뭐 이런저런 음악의 뒷얘기도 많이 아는 편이고 또 예전에 뭐 짧게 써놓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CBS 아침에 그 강서구님이 이제 진행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즐겨 듣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그 같은 시간대에 KBS FM1에서는 그 김미숙 씨가 아마 두 분이 친구일 거예요. 근데 이제 김미숙 씨는 완전 클래식 베이스의 방송이고 93.9MHz 이제 CBS의 강서구 씨는 뭐 기본적으로 클래식 베이스인데 팝송도 하시고 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강서구 씨의 그 진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지나간 방송의 선곡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거기도 좀 보면서 영감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음악에 실어서 내보내는 방식이 전 참 좋고요.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악을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꺼리다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되게 영리한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일단 써. 제가 여기에 여러 음악을 쓰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딱 이제 그게 떠요. 네가 쓴 이 곡은 저작권자가 이 사람이 알고 있지? 그래서 너가 이 영상에서 뭔가 수익을 얻게 되면 이거는 다 n분의 1로 이 사람들에게 다 가는 거야. 알겠지? 저는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죄의식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열심히 써서 이 저작권자들에게 가면은 뭐 나야 좋지 뭐. 나는 오히려 방송에서 내가 틀고 싶은 곡들을 다 이렇게 틀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점에서 유튜브의 이런 저작권, 카피라이트 방침은 되게 현명하다. 일단은 쓰게 하고 뒤에 알아서 정산하는 이런 방식이구나. 먼저 막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도 뭐 크게 시간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제가 이런 과정 자체가 저에겐 또 다른 힐링이에요. 변호사 일이라는 게 뭐 계속 고민하고 싸우고 법정 가서 증인이랑 싸우고 머리 싸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 제가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 자유롭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또 힘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들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이러면은 저도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또 디스크쇼 한번 또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천회갱호 들으면서 오늘 디스크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轻轻敲醒沉睡的心灵，慢慢张开你的眼睛，看看忙碌的世界是否依然孤独地转个不停。春风不解风情，吹动少年的心，让昨日脸上的泪痕随季风干凉。抬头寻找天空的翅膀，候鸟出现它的影迹，带来远处的饥荒，无情的战火依然存在的消息。玉山白雪飘零，燃烧少年的心，是真情融化成音符，倾诉遥远的祝福。唱出你的热情，伸出你双手，让我拥抱着你的梦，让我
中充满着青春的骄傲，为明天献出虔诚的祈祷。谁能不顾自己的家园，抛开记忆中的童年？谁能忍心看那昨日的忧愁带走我们的笑容？青春不解红尘，胭脂沾染了灰，让久违不见的泪水滋润了你的面容。唱出你的热情，伸出你双手，让我拥抱着你的梦，让我拥有你真心的面孔。让我们的笑容充满着青春的骄傲，为明天献出虔诚的祈祷。轻轻敲醒沉睡的心灵，慢慢张开你的眼睛，看那忙碌的世界是否依然孤独地转个不停。日出唤醒清晨，大地光彩重生，让和风付出的影响铺成生命的乐章。